지난달까지만 해도 XM에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퇴사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쪽하고 그 책 집필하는 쪽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했다가요. 지금 XM에서 2년 동안 딥러닝 사용한 이상 탐지, 제조 설비 쪽에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가지고 뭐뭐 한다는 얘기들 되게 다 많이 나와요. 보면은 논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소스 코드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막상 적용하려면은 일단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러니까 영상 분류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폴더에 어떤 식으로 가져다 놓고 데이터 모양을 어떻게 하면은 그다음에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학습돼서 실제로 커스텀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 그거를 보는 것까지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내용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딥러닝 전반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딥러닝 영상 관련해서 소개하고 그다음에 실습 환경은 콜랩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PC에서 설치하게 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콜랩 접속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들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는 영상 분류, 영상 인식 요거 그렇게 실습하는 거. 그다음에 실습 내용은 그냥 모델 가져와서 실제 동작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커스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 가지고 동작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신경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 몸에 있는 신경세포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의 셀프 바디가 있고 핵이 있고 수상돌기가 외부에 있는 자극, 이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극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이상이 되면 축색돌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길고 굵어요.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고 그래서 축색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에 그런 수상돌기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입력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 통과한 값을 보내는 그래서 보면 이 신경세포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퍼세트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퍼세트론이 각각 이 퍼세트론은 원래는 이 퍼세트론은 그냥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퍼세트론은 다른 퍼세트론의 출력을 입력으로 해서 다시 출력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런 세포들의 그냥 네트워크로 해서 이거를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인식 이해 같은 경우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많은 되게 크게 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여기에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이미지 데이터, 세세히 이미지 데이터는 전부 다 숫자로 된 거거든요. 전부 다 픽셀로 되어 있고 각 픽셀마다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0에서 보통 255로 표현하고요. 그런 숫자들을 입력을 줘서 저쪽 결과를 내보내는 이런 식이 숫자 인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습이라는 건 이 내부에 있는 웨이트들, 이 웨이트들이 각각 링크마다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값을 가중치를 곱하는 거, 그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해서 실제로 원하는 결과값을 구하는 방법이 보통 신경망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딥러닝의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간략히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면요. 함수 근사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라도 근사화할 수 있어요. 신경망이요. 그래서 보면은 임의 함수를 근사화했고 특이한 거는 함수의 내부를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단지 입력 출력 데이터만으로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수학에 있는 함수가 아니라요. 그냥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나오면 모든 걸 다 함수로 생각하고요.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람 얼굴을 보면 누구를 보면 누구라고 금방 알잖아요. 그 입력에 대해서 누군지 안다는 거 그런 게 다 함수가 되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그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DNN이고 여기를 업데이트해서 이런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은요, 학습이라는 건 이제 고양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건 결국 숫자에 불과하고요. 숫자들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0이 되는 이런 함수가 이런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를 넣으면 1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를 또 고양이 넣으면 0, 강아지 넣으면 1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 쌍을 주면서 이 DNN 자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함수를 근사화해가지고 함수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르는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쨌든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게도 출력 값에는 이 고양이에 해당되는 0 값이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분류하는 함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보자마자 고양이 강아지 쉽게 하잖아요. 계속 그 데이터, 그러니까 고양이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 강아지 이미지를 주고 강아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DNN이 업데이트 돼서 이 DNN 자체가 고양이,
강아지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 구분하는지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단지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함수 내부를 정의하기는 힘들어도 데이터가 있는 그런 문제에는 이게 적합합니다. 이런 DNN이요. 그래서 단순히 입출해서 반복해서 학습시키고요. 로직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에 적합해요. 그래서 기존에 잘 안 풀렸던 문제, 얼굴 인식, 물체 인식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런 것들 로직을 가지고 함수 내부를 구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선이 있고 이쪽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밝기가 좀 밝아지고 그 눈 위치가 뭐 위에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하게 있고 이런 식으로 로직으로 해가지고 사람 얼굴 인식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들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단지 데이터 쌍만을 가지고서는 그런 식으로 학습해가지고 DNN이 뭐 얼굴 인식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돼서 근사화돼가지고 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함수 예를 보면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이것도 출력이 함수고요. 음파를 주고 안녕하세요 텍스트로 출력되는 것도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데이터, 뭐 CPU 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네트워크 양을 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바둑판, 현재 바둑판을 보고 다음 수가 어딜 놔야 되는지. 그것도 함수죠. 알파고 이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헬로운 텍스트를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로 바꾸는 거. 이걸 보통 번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역 서비스도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상당히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구글 번역도 딥러닝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괜찮은 정도 수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은 하여간 DNN에 함수 근사 능력이 있고요. 입출력상을 계속 제공해가지고 DNA 내부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요, 백프로케이션하고 그레이트 디센트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하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을 사용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 코드조차도 안 보게 됩니다. 보통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뒷단에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그 내부에서 밑에서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백프로케이션으로 된다, 뭐 그레디언트로 된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실제로 다뤄볼 일은 별로 없고요. 근데 대신에 단점이자 조건이 데이터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커야 돼요. 보통 요즘에 네트워크를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웨이트들의 개수가 약 1000만 단위로 갑니다. 보통 아주 작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는 보통 10,000개, 10만 개를 하고 그거를 또 이터레이션을 또 1000번 정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데이트에 대한 변수 개수가 약 1000만 단위, 억 단위이고 걔를 10,000번, 1000번 하기 때문에 컴퓨팅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점이 많은 데이터를 필요한다, 많은 컴퓨팅을 필요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DNN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학습시키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러닝의 개요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요거 한번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인공지능은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가 하면은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 보통 전기 밥통인데요. 그전에는 밥을 지으려면은 물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솥에 넣고 물량 맞추고 불을 켜다가 끓으면은 곧바로 끄면 안 되고 작은 불로 해가지고 뜸을 들이고 뚜껑 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10분, 15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밥 넣고 물 넣고 전기밥통에다 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취사 끝나고 보온까지 계속되죠.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뭘 컨트롤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전기밥통이랑 기계가 전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컨트롤하는 건 전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전문가의 지식을 정리해서 그거를 코딩하는 거, 로직을.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얘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전자를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는 전문가 시스템하고 머신러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부분집합,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면요,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머신러닝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이 기법들은 한 2012년 이후에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통계학 쪽에서 많이 다뤘어요.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종류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도 한 20, 30개가 되고요. SV의 의사결정 트레이드, 랜덤포레스트, 베이시안 이런 것들이 죄다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시는 분들이고 통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데이터 잔뜩 있는 거 가지고 이걸 해서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꺼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뉴럴넷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럴넷도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거 아까 보였던 그림이지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링크들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이 링크들의 개수가 1000만 단위 내지 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정말 크다 해서 이름을 딥이라고 지었어요. 사실상은 저는 이거는 빅이 더 맞다고 보는데 빅이라는 단어는 선점당했잖아요. 빅데이터로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빅 대신에 딥을 써가지고 딥 뉴럴넷, 딥 러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요. 근데 굳이 뉴럴넷이라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한 20년쯤 전에요. 그때 퍼지라든지 신경망, 인공지능 해가지고 한참 붐이 일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 해서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뉴럴넷 신경망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지가 너무 강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뭔가 불러야 되잖아요. 예전하고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뉴럴넷을 안 쓰고 딥자를 붙였는데 DNN, 딥 뉴럴넷이라고 하면 또 뉴럴넷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용어도 잘 안 써요.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씁니다. 딥 러닝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딥 뉴럴넷은 실제 이런 네트워크 얘기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부활을 했어요. 이미지넷이라고요. 뭐냐면 일반적인 사물들을 사진을 찍어놓고 이건 의자야, 책상이야,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그렇게 레이블 붙여놓은 데이터셋이 이미지넷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주고 이미지를 주고 이게 무엇인지 맞추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그 성능과 우승자들이에요. 그래서 2010년, 2011년 보면은 70%를 넣어서 75%가 한 1등을 했어요. 100장을 주면 75개를 맞추는 거죠. 클래스가 보다 1000개가 있거든요. 근데 2012년 됐는데 갑자기 80 몇 %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갑자기 성능이 이렇게 팍 뛰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신경망이래. 근데 신경망, 이거 망한 거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학계에서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90% 가까운 성능으로 1등을 했고 대부분이 요 색깔 차이가 그럽니다. 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거는 기존의 컴퓨터 비전 기법들이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딥러닝이 아닌. 그 다음에 요 색깔은 딥러닝으로 한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2013년 되니까 대부분이 그런 딥러닝을 했고 일부가 기존 방법으로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90%를 넘어서면서 기존 방식은 싹 없어지고 전부 다 딥러닝으로 이 분류 쪽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점점 성능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게 일종의 그 겨울이 깨지는 다시 부활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학계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런 성능을 보였어. 방법 자체는 관계없이 결과가 나오면 일단 관심 받잖아요. 그러다가 2016년에 화려하게 복귀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계라든지 몇몇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초에 그 알파고가 나왔죠. 그러면서 바둑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공지능으로 이세돌을 4대 1로 이겼죠.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전부 다 딥러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은 했고 이거는 이제 귀환한 게 그러면서 모든 이제 딥러닝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DNN하고 뉴럴넷을 보면은요.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뉴럴넷의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 그만큼 실망이 있어가지고 이 용어를 쓰지 못하고 이 용어 대신에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일종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상 같고요. 근데 왜 그때는 안 되는데 왜 지금은 되는 걸 따져보면은요. 그게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량. 예전에는 데이터를 쌓기도 힘들었고 쌓아도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에서 로그만 모아도 하루에 기가 단위로 쌓이거든요. 그러면 DBMS에 넣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도 기가 단위의 파일을 상당히 부담되는 거였거든요. 지금이야 기가는 되게 그냥 가볍게 처리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걔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충분한 데이터라는 요건이 만족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지금 GPU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딥러닝 이쪽을 하다 보면은 GPU를 사용하는 게 무조건 당연히 돼요. 그래서 GPU가 없을 때랑 있을 때의 실감 속도를 보면요. 그거거든요. 딥러닝 학습하라고 엔터를 쳐놓고 나서 결과를 볼 때까지 시간인데 보통 30배 이상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엔터를 치고 나서 한 30분 뒤에 10분 뒤에 결과를 볼 수 있는데 GPU를 안 꽂으면은 내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나올지언정 업무 진행을 하지 못하고 뭔가를 못하게 돼요. 근데 GPU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컴퓨팅 파워가 되니까 이제 이거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예전엔 잘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잘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AI, 머신러닝, 딥러닝, TR 요 세 가지 구분해 보면은요. AI의 서브셋 부분집합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이 딥러닝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지금 요 용어들이 신문이라든지 다 같이 쓰이죠. 근데 사실상 다 요걸 얘기하면서도 관심을 갖는 건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한 2년쯤 전만 해도요. 학원에 가면은 머신러닝 그런 강의가 있고 커리큘럼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지인들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쪽 일을 하니까. 그럼 보면은 진짜 머신러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딥러닝인데요. 근데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커리큘럼이. 진짜 머신러닝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용어들이 막 혼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게 관계가 이렇습니다. 전체 AI라는 범위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AI 범위는 얘는 50년대부터 돼가지고요. 여기서 로직을 가지고 전문가의 지식을 녹여가지고서는 그냥 체스를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후부터는 그 뭐 스팸 걸러내는 거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쪽이 머신러닝이고 그 중에 이제 2010년 초반 들어오면서 이제 딥러닝이 그래서 이거 뭐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딥러닝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장점은요. 가장 장점은 함수의 내부를 몰라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 강아지를 분류하는 그런 그 분류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분류하지? 사실상 고양이, 강아지를 정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둘 다 눈이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위치도 되게 비슷하고 털도 나 있고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거 되게 정의하기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를 보통 예전에는 컴퓨터 공학에서는 내부를 정의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모델링해서 걔네들을 프로그래밍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 입력일 때 출력이 나오는지 잘 보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데이터만 잔뜩 모아서 데이터를 주면서 DNN을 업데이트 시키면 그 DNN이 우리가 원하는 분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부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은요, 비싸요. 데이터도 비싸고 컴퓨팅 파워도 비싸요. 컴퓨팅 파워 비싼 거는 그냥 이해되시죠? GPU 요것들 보통 한 장 꽂는데 150만 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볼 때는 뭐 서버 하나에 4개 꽂고 그러면 막 1000만 원 그냥 간단히 넘어가거든요. GPU만 600만 원이고 파워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좋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도 비싸요. 데이터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빅스비 그 삼성전자에서 그 모바일에 올라가는 그 인공지능 그 개발한 그 책임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 리서치하는 사람들 있는 건 이해되는데 걔 그 데이터는 어떻게 구했냐고. 근데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알바 200명 6개월 고용했대요. 그럼 이제 단위가 이게 1000만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 아니고 10억대잖아요. 그 정도 비용이면. 그러니까 딥러닝을 잘하는 업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보면요. 카카오 잘하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잘하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면은 흔히 그냥 강하다는 IT 쪽은 다 잘하고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IT를 잘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인프라가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 서너 달 전부터 그거였죠. 해외에서 배송하는 거 국내로 배송한 거 무료로 해준다고.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죠. 사실상 그 배송비 꽤나 비쌀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미국까지 뭐를 보낸다고 그러면 최소한 10,000원 단위 해도 그럴만하지. 끄덕였는데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데이터를 모으자. 그 다음에 한국에 아마존에 들어올 텐데 어쨌든 간에 주문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오면 너무 늦으니 한국에다가 그 물건을 미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배달이 되게끔. 그러려면은 얘네들을 딥러닝을 하려는데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 배송비를 무료로. 비싸죠. 그래서 사실상 딥러닝의 장점은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 데이터가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현실은요.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선택할 때는요. 기존의 방법으로 이미 풀린 문제라면은 그냥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의 문제로 안 풀린 문제인데 데이터도 있다 내지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딥러닝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죠. 지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이런 물체 인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얼굴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음파를 사람 말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 뭐 번역이라든지 알파고 그 바둑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죄다 기존 방식으로 못 풀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못 풀던 문제인데 데이터도 있어서 딥러닝을 적용했더니 풀린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딥러닝을 해 기존 방식으로 풀렸으면 비싼 딥러닝을 사용할 필요 없고 기존의 방식으로 안 풀린 문제인데 데이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물론 딥러닝 한다고 무조건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트라이를 하고 그 중에서 뭐는 성공해가지고 발표가 되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실제 코드들은 이래요. 케라스 코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습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실제 그 예측 내지 인퍼런스 추론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빌드 모델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여기는 1000번을 루프를 돌다 했죠. 그 다음에 너 이거를 학습해봐.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얘를 특정 모델로 저장해봐. 뭐냐면 학습이 다 끝났어. 그 웨이트들이 그 메모리에 있는 웨이트들이 학습된 결과잖아요. 그럼 걔를 파일로 저장해 놔야지 다음번에 사용할 때는 그 파일을 로딩해서 모델이 로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줘서 여기 출력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코드들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간략하게 돼가지고요. 되게 단순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상당히 막 코드도 복잡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요. 그래서 딥러닝의 2대 트렌드를 보면은요. 제가 한번 그 국내에서의 그 딥러닝 관련해가지고 그 채용 공고 낸 거를 한번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3분의 1은 자연어 처리, 3분의 1은 영상 처리, 그다음에 3분의 1은 회사에서 일단 AI 하라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일단 AI 하겠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무시하고 그쪽은 뭘 할지도 모르고 일단 AI 하라고 경제산 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거의 동수가 자연어 처리하고 영상 처리였어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에 자연어 처리 쪽은 거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사실상. 근데 영상 처리는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영상 분류라든지 영상 인식 같은 경우는 벌써 안정화 단계에 있어요.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거는 어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시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가 아니라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정도로. 심지어는 얘는 케라스인데요. 지금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면 케라스는 같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 케라스가 이쪽에 텐서플로우에 컨트리뷰트 하다고 그랬는데 케라스 자체가 텐서플로우에 아예 공식적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면은 케라스가 같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케라스에 이런 코드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C18 코드 중이거든요. 그래서 케라스의 VG16이 VG16을 모델을 하고 그냥 이게 로딩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처음 실행될 때는 얘가 그 학습된 웨이트 모델 자체를 실제 직접 다운로드 받아요. 그냥 이거 안에서. 맨 처음이라면. 그리고 데이터를 주면 그냥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 두 줄이면 실제로 인퍼런스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그냥 내 디폴트로 같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안정화돼서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일반화된 안정화된 기술이고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들은 그 공개되어 있는 뭐 이미지라든지 뭐 코코라든지 그런 데이터셋을 학습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하려면은 데이터가 얘랑 같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터득하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데이터로 걔네들을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데지? 이제 그 부분은 그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분류 이 기술 자체는 안정화됐던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은 그 데이터 구하기 없다. 특히나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인데요. 출력 부분을 레이블링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플리커 해가지고 플리커라든지 아니면 구글링해서 이미지 한 걸 그냥 다 게더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고양이 있고 강아지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부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력에 해당되는 이거는 고양이야, 강아지야라고 하는 데이터는 유일하게 사람이 거기다 레이블을 붙여줘야 돼요. 숫자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는 데이터 쌍이 필요하거든요. 입력과 출력. 그 중에 출력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레이블링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레이블링 데이터라고 얘기한 건 이해되시죠? 사람이 레이블링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 레이블링 데이터가 특히 없다. 그래서 그 딥러닝 보면은 뭐 그렇게 세 가지 구분한다고 그래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잖아요. 지도학습이라는 이거예요. 강아지 사진 주면 이건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 사진 주면서 고양이라고
레이블링 데이터를 주면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레이블링 데이터 없이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게 비지도 학습이나 레이블링이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GAN이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되게 놀라운 결과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GAN 쪽에는 한 달에 발표된 논문 수가 5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무슨 GAN이 나온지도 지금 파악하기 되게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되고, 그러니까 레벨링 더 없이 하자는 거고. 세 번째 강화학습은요, 보통 이런 게임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만약에 이런 얘는 지금 쿠키런의 얘인데요. 만약 쿠키런에 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쿠키런 게임을 주고서는 당신 이걸 플레이 해주세요. 그럼 플레이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세 가지 액션이 있잖아요. 점프하든지 슬라이드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세 개 중에 뭐를 하면 되라는 그런 쿠키런의 신의 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그걸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학습 데이터가 없으니 얘하고 얘를 동적으로 연결해요. 게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딥러닝 입력으로 넣고 그다음 액션을 취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고 얘가 좋아 나빠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그때마다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매번 생성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비지도 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의 특징 둘 다가 그 레이블링 데이터를 어떻게 극복하지 않은 그 극복의 방법으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 센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넷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런 입력과 구글 데이터 센터는 그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서버가 있고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하는 그런 장치. 죄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 전력 얼만큼 사용하는지가 곧 그 비용이고 걔를 낮추면은 이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데이터 센터가 보통 무지하게 크죠. 뭐 아주 큰 건물에. 근데 걔네들에서 어떻게 뭐 여기 에어컨을 어떻게 켜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력 사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어되는 값들을 입력으로 하고 그다음 PUE는 아마 그 효율도일 거예요. 효율도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학습을 시켜봤어요. 제어를 어떻게 하면은 전력의 효율이 어떻다라는 그것도 함수가 되잖아요. 내가 통제실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에어컨 하나를 더 파워를 10% 더 올려. 그럼 PUE가 얼마큼 변화할 텐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측정을 할 수 있죠. 그 측정돼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학습시킬 때 사용된 입력은 이런 거라고 보고요. 보면은 토탈 넘버 오브 칠러가 아마 냉각기죠. 냉각기가 러닝하고 있는 거에 뭐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입력으로 사용되고 PUE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학습된 결과가 이거예요. 색깔 두 개가 있는데 파란색이 예측된 값,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이 실제 값이에요. 보면 두 개가 거의 완벽하게 학습이 잘 된 거죠. 그렇다면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요. 얘는 DNN은요. 제어값하고 PUE의 관계를 주는 함수를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된 DNN은 시뮬레이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학습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어값을 임의로 조정을 해봐. 이 제어값 조정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 데이터 센터의 제어가 아니라 DNN에 있고 걔네들에 대한 숫자 값을 이렇게 얼마로 입력을 하면은 PU가 얼마 나오는지를 걔네들을 가상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의 가상 실험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지? 라고 걔를 찾아냈으면 그만큼 제어값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지만 사고를 살짝 바꿨더니 아주 근사했잖아요. 학습되고 났으면 그 학습된 결과는 시뮬레이터네. 그럼 시뮬레이터 해봐서 제일 좋은 걸로 하면 되네.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간단한 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15%를 절감했대요.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의 전기값이 거의 100억대 넘어 1000억대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생산 설비라든지 그런 데서 뭐 생산성 5% 감소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1, 2% 감소해도. 근데 15%를 줄였대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 용어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뒷다시 얘기하는데.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얘가 성능이 지금 나와야 되는 값하고 실제 나온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크면 클수록 코스트가 큰 것이고 그럼 나쁜 것이야. 그리고 완벽하게 좋은 거는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두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코스트가 적다. 그래서 코스트가 적기 위해 방향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코스트 펑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MSEC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코스트 펑션에서 학습을 시킬 때 보면은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을 뭘로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MSE는 그게 그래요. 데이터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야 될 값과 나온 값을 두 개를 빼서 음수를 처리하고 두 개를 다 제곱해요. 그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낸 게 mean squared error입니다. 개념 자체. 그러니까 원하는 값하고 실제 나온 값하의 차이가 얼마만큼 커라고 다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그 학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코스트 펑션의 결과값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그레이드 디센트 아까 나왔건데 이것들에 전부 다 보면은 무슨 GDG도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와요. 얘네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의 그 아류작들이에요. 전부 다. 그레이드 디센트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요 데이터,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이거고 실제로 학습의 결과는 이런 선을 학습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을 계속 학습을 반복하면은요. 그 피트하는 게 적합한 게 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학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점에 있는 값을 넣으면 한 요 정도 값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얘 값을 넣을 때 이 값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오버하게 핏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이런 오버피팅이 많이 일어나요.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데이터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파란색 점들하고 빨간색 점들이 있어서 얘네들 경계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의 완만한 곡선인데 얘네들을 학습을 계속 더 시키다 보면은 얘들이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돼버려. 이건 차라리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피팅 되는 거는 실제 학습하다 보면 이 결과가 많이 나오게 돼요. 트레이닝 셋에서는 되게 결과가 좋은데 테스트 셋에서는 결과가 안 좋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버피팅 방지하기 위해서 뭐 드롭아웃이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귤레이션 이런 알고리즘들이 코드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코드를 보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법들을 적용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활성함수예요. 아까 그 퍼센트로 봤을 때요. 입력의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특정 함수를 거쳐가지고 0이나 1로 출력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걸 활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함수들의 뭐 다양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RLU가 디폴트로 쓰여요. 그래서 RLU가 나오면 뭐야? 그러면 요런 신경망을 구성할 때 여기에 있는 함수를 이런 식의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 0보다 클 때는 같은 값. 요 함수 이름이 그냥 RLU입니다. RLU 저기다 적용했다. 그래서 딥링 하다 보면 무지하게 RLU 많이 나오거든요. 별거 아니고요. 액티브 펑션에 저거를 그냥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학습률은요. 가중치가 변경되는 정도예요. 얘는 뭐냐면은 얘가 웨이트고요. 특정 웨이트일 때 코스트가 얼마나 큰다를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업데이트를 크게 할래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스텝이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바뀌기 전에 이렇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못 도달할 거예요. 학습이 빠른 대신에 계속 요동을 쳐요. 그런데 학습률이 적을 경우에는 스텝이 작게 돼서 여기까지 가겠지만 되게 느리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보통 학습을 시킬 때 학습률을 주고 점점 코스트가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때부터는 요동을 치게 되면 학습률을 보통 10분의 1로 감소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학습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률 이해할 때는 요거 이렇게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맨 마지막 출력층에서 예를 들어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2.0, 1.0, 0.1 노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이 좋은 값인지 그냥 큰 값이 적은 값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서 사실상은 어떤 값을 치환한 다음에 더하는데 어쨌든 값을 다 더해서 그 값들의 합이 1이 되게 한 중이 얼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나면은 최대값이 1이 되고 최소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1, 0.1이었는데 이게 좋은 값이 이게 1이 높은 값이야 낮은 값이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거치고 나면 얘가 0.7, 0.2, 0.1이니까 이거는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보통 얘 스트레스로 0.8 정도 하면 이거보다 높으면 되게 높은 값이네라고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절대적인 기준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익스포텐셜 함수 어떤 걸 넣어가지고 전체를 다 더해서 무엇분의 뭐 비중이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근데 목적 자체는 이 값 자체를 보고서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구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요. 요 곡선은 아까 보셨던 그런 저희 코스트 함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거는 이 웨이트들 값을 업데이트해서 코스트가 작아지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경사를 구해서 그다음에 얘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간에 얘를 옮기고 오면은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백프로케이션은요. 맨 마지막 바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을 알아서 두만큼의 에러를 가지고 앞에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전단만 해도 히든 레이어만 해도 원하는 값이 모르거든요. 밖에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에러가 너 웨이트만큼의 비중이 있는 거야 해가지고서는 그 에러를 뒤로 전파한다고 해서 백프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업데이트 할 때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백프로케이션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코딩하면서 접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프레임워크들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딥러닝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GD하고 BP가 업데이트 시키는 알고리즘 이름이래.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NN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CNN 오늘 보면은 오늘 뒤에서 말하게 되는 그 내용들은요. VGG 16 레슨에 그 다음에 뭐 욜로 그 다음에 SSD 4가지 하거든요. 다 CNN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NN이 일반적인 DNN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CNN을 안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RNN을 빼고 나면요. CNN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딥러닝이란 거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이고 그거를 DNN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DNN은 안 쓰고 CNN이라는 걸 너무 디폴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CNN이 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CNN은 보통 이 뒷부분이 요게 풀리 커넥트라는 게 그냥 아까 보셨던 그런 그 DNN이고요. 그 앞에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맥스플레인 그냥 풀링 레이어 두 가지가 있는 게 그냥 CNN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 보면은요. 얘가 실제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3x3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3x3, 5x5. 그래서 얘네들을 하는 걸 보면은 요 왼쪽 위 곱하기 왼쪽 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윗줄 가운데랑 이거랑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 보통 9개가 나오겠죠. 9개를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요 나온 값을 9로 나눠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그 다음 필터링의 결과로 해주는 이것이 컨볼루션 필터입니다. 얘가.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의 그 내용은요. 이게 이미지에서 지금 얘가 필터가 되는 요걸 적용했을 때 나온 값은요. 지금 보면 이건 되게 단순해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1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각각의 9개로 곱해가지고 가장 값이 크려면 각각 곱한 게 전부 다 1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1이어야지 전부 9개가 1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과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 필터의 의미는 이 이미지에서 이 필터의 모양이 있는 곳을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양이 있는 곳이 이거죠.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여기가 2하고 1이에요. 그러니 이 원래 이미지에서 요런 색이 요런 모양이 어디에 있어라고 찾아주는 게 컨볼루션 필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게 특징을 추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이런 가로 사선이잖아요. 이 이미지에서 사선이 있는 위치가 어디야? 라는 그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거가 한번 거쳐지고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사선하고 이런 사선 두 개가 있는 그런 필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꺾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 그래서 뒤로 가면서 약간 고차원이 되고 이게 모이면은 결국에는 고양이가 있어 없어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맨 앞에 있는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왼쪽으로 가는 직선 하나. 근데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꺾이는 거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뒤로 가면 점점 고차원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CNN의 핵심은 이 컨볼루션 필터고 CNN 그 C자의 약자는 컨볼루션이거든요.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딥 뉴럴넷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은 뭐냐면요. 이 중 4개의 값 중에 제일 큰 거 20, 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큰 거 30, 제일 큰 거 112, 제일 큰 거 37을 그 다음 걸로 해서 4개 풀링을 하나 해가지고 하는 거. 보통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 맥스 풀링도 몇 개 있는데 보통 맥스 풀링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맥스 풀링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필터가 4개가 있는 것이고요. 필터를 하나 적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해주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여기는 28x28인데 여기 14x14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필터가 지금 여기 한 10개 넘나요? 12개쯤 되나요? 필터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필터링 된 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에서 다른 필터링 된 거 이거가 있고, 다시 맥스 풀링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는 점점 길어지고 이미지 사이즈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일단 이 노드의 개수랑 되고, 이 뒤에는 일반적인 DNN입니다. 그냥 숫자 하나씩 넣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DNN 앞에 이런 컨볼루션, 그런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가 있는 걸 CNN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앞부분에는 피처를 추출했다라고 해요. 피처 추출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거를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너무 어려운 문제고, 책상하고 의자라고 할 때 뭐 얘는 일단 책상이란 평평한 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평평한 부분이 넓은 게 있어, 없어? 일단 없으면 책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할게요. 책상하고 우산이라고 비교해 볼게요. 책상하고 우산하고 분류기를 해야 되는데 평평한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있는 게 있어, 없어? 라는 그런 것들이 특질이거든요. 그런 특질을 추출해내는 단계를 앞에서 하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너 분류해봐 라고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할 때는요, 이쪽 사이즈가 되게 커요. 보통 이미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통 200x 200, 그 다음에 컬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RGB 3개거든요. 그럼 200x 200 하면은 4만, 그 다음에 다시 곱하면 4, 3, 12. 그럼 12만 개의 숫자들이 그걸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걔네들이 적어져가지고 보통 이쯤 되면 이제 1000단위. 한 100분의 1의 그러니까 압축이 된 거죠. 하지만 걔네들이 있어야 될 정보는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자, 얘는 평평한 면이 있어. 평평한 면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그냥 평평한 거 색깔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특질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가 책상이야 아니면은 뭐 우산이야 이렇게 구별해봐. 그러면 그냥 이미지 자체를 주는 것보다도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된 결과를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쉽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실상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요, 이 피처 익스트랙트 하는 거를 특정 로직으로 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에다 여기를 적용하면, 여기는 보통 뭐 일반적인 다른 머신러닝 기법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사람이 고안한 필터를 적용했고.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공학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하고 그 결과를 이쪽에 머신러닝 결과에 적용해서 얘는 뭐야 라고 분류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딥러닝이 나오면서 그냥 입력 이미지 자체를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학습시키는 게 보통 엔드 투 엔드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이 따로 피처를 뽑아내지 않고요.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에서는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들어가요. 데이터 분석가 들어가서 데이터 종류가 한 1000개 있어요. 그 중에서 1000개 중에서 막 이러저러 많은 바퀴벌 분석해본다면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게 요 100가지예요. 그 다음에 100가지를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처리 해서 그 다음에 뒤에 기법을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특히 많이 했어요. 딥러닝이 아닌.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한 번에 넣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요, 이미지 처리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그러니까 CNN으로 하면 뭐가 안 되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CNN입니다. 뭐 데이터 종류가 어떻건 태스크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 죄다 CNN이에요, 논문에. CNN을 사용했다. 그 오픈 카톡에서 나온 질문이 앞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맥스 풀링이 있는 게 엔드 투 엔드냐고 했는데요. 일단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 두 개 비교한 방식인데, 위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처 스트링을 해서 피처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얘가 뭐 그 딥러닝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거나 이렇게 적용하는 게 기존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투 스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딥러닝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를 처음부터 엔드에서 엔드까지 직접 가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CNN이 거의 디폴트가 되니까 CNN에서 앞부분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맥스 풀링 레이어가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뒤에 있는 그 딥 뉴럴 넷 풀리 커넥티드가 이쪽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투 스텝
입출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밖에서 볼 때 그냥 입출력 갖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그 DNA는 전부 다 CNA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 과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에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